32년 만에 추진된 정부 개정은 그동안의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힘을 실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 분권 시대의 당연한 이치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와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일입니다. 내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특례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인구 100만을 넘긴 수원과 고양, 용인이 특례시가 되는데요. 내년 1월 13일부터니까 이제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례시에 어떤 행정사무를 이행할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인데요. 자칫하면 무늬만 특례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곧 특례시가 될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또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규 교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7년 걸리신 거라고요? 이제 예. 수원 푸신 겁니까? 예, 우리로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것에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시장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선 5기 처음부터 우리 같은 덩치의 지자체는 일반 도시로 구분돼서는 너무 많은 차별이 있다 해서 특례시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법안 발의가 2013년 처음 우리 지역 국회의원회에서 시작돼서 이제 지난해 말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게 됐으니까 최초 법안 발의로부터 7년이 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도시라고 하면 좀 규모가 좀 있는 도시. 예. 이번에 이제 4개 도시 하면 경기도에 3개, 예. 세곳하고 그 창원까지 예. 다 100만이 넘는 도시니까. 예. 우리 시가 121만입니다. 그리고 고양과 용인이 109만, 그리고 창원이 104만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100만이 넘으면 이제 광역시를 만들어줬죠. 바로 100만 넘으면. 예. 그런데 반해서 1997년 울산시를 광역시로 마지막 해준 이후에는 광역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우리 시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100만이 넘었는데 울산 광역시가 114만이니까 우리보다 수원보다 7만이나 예, 적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시로 있어서 인구 5만에 웬만한 군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 행정 권한밖에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로 인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특례시라는 명칭을 놓고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제 명칭을 얻는 것을 하게 됐으니까 첫 발자국을 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특례시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직하시도 아니고 이거 누가 명칭을 만든 겁니까?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분권법에 의하면 특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특례라는 것은 이렇게 특수한 사정인 경우에는 이 정도의 특별한 권한이나 자치 사무를 좀 더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특례시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기됐던 건 2000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또는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도 특별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이제 수원시가 100만이 넘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광역과 일반 시간에 100만이 넘는 시가 일반 시에서 생겼는데 계속 그 차별의 그 수준이 워낙 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2010년에 제가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특례시라고 하는 것으로라도 우리가 광역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반시여도 특례시라는 명칭을 통해서 광역에 준하는 행정 권한과 자치 사무 같은 것을 가져야겠다 하는 그 취지로 이제 특례시 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행정안전부, 청와대, 총리, 또 국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데를 숱하게 다녔습니다. 법안 발의도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계속 우리 저 국회의원들께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 됐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창원에 가셨을 때 거기도 그 당시에 이제 광역시를 굉장히 요구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럴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제안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도시에는 그래서 일반시로 있더라도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공감하시고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에 이제 몸에 맞는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전체적으로 좀 고치자. 그리고 그 안에 100만 도시는 특례시라는 걸 두자. 이런 것이 정부 방침이 생겼고 그 기조를 그대로 받아서 정부 입법안으로 2019년 연초에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입법 상정된 거죠, 정부안으로.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심의도 없이 그냥 그 자동 폐기시켰어요. 그러다가 21대 국회, 작년에 그 5월 달에 새로 구성돼서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이걸 다시 다루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신분이 최고위원회 신분까지 나중에 갖고서 그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13일 특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특례시라는 이름은 보면 수원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명칭이에요? 처음부터 이 명칭은 저희가 이번 그 입법 발의를 해서 시작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특례시를 정의한다면 광역시는 아니고 또 기초자치도 아니고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그 크게 보면 지금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고 기초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부라고도 할 수 없는 이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분하는데 광역자치시가 그 대전, 울산, 그 광주, 인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처럼 광역지자체 신분은 같지 않지만 기초지자체 신분이긴 하지만 광역에 준하는 자치 권한과 행정 권한을 갖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좀 인정해 주자 하는 것이 특례시의 핵심적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광역시는 아니고 그렇다고 기초자치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인 것 같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그때 그 2017년도에 유세 중에 광역시 준하는 그 해서 준광역시란 말도 한번 거론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의적으로 본다면 하나는 셈이라고 하는 반 정도의 개념도 있고 또는 준하다, 커지하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현행법상 우리 자치법 10조에도 특례를 두게끔 돼 있고 또한 개별법들에도 뭐 분권법이나 개별법에서 특례에 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례시란 이름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뭐 영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일본에서는 이제 그 정령 지정시라고 그래요. 정령은 뭐냐면 이제 우리로 한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대통령령인데 그 정령에서 령으로 지정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한 30여 개 있지만 30여 개의 이 지정된 도시들의 권한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베 정령시하고 그다음에 뭐 치바랑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고베현하고 고베시하고의 관계, 치바현과 치바시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법 체계보다는 다 똑같은 법 체계를 취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4개 시가 뭐 저도 우리 염 시장님하고 함께해서 4개 시가 100만 이상이지만 그 지역 사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창원 같은 경우 2차 공업이 집중돼 있고 그렇죠. 예. 수원의 경우에 R&D가 집중돼 있는 산업이고 또 용인은 또 학교가 또 집중돼 있고 고양은 물류하고 공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다른 권한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맞춤형으로 수원에서 요구하는 특례 권한과 고양이 요구하는 특례 권한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법, 개별법 다 똑같이 줬을 경우에는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오고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적인 취지를 한다면 그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식으로 좀 맞춤형으로 가는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차등형 분권보다는 맞춤형 분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수원은 내륙 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륙 도시에 그 R&D가 집중돼 있는 그러한 특성을 살리는 권한. 뭐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대학 설립 권한이 그 100만 이상 도시에 있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인재를 수원형 맞춤형 인재로 기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원의 그 경쟁력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어떤 역의 유출보다는 수원으로서의 어떤 R&D 어떤 집중적인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뭐 시카고라든가 대학 도시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권한을 우리가 너무 일반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저는 그건 이제 내년 1월 13일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과제라고 봐요. 그렇겠군요. 예. 특례시를 어떻게 구성할지 네, 이런 네. 부분도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군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세종은 이제 특별자치시, 네, 그다음에 그 제주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 예. 이거하고 또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수원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120만 명에 달하는데 세목이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방 소비세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 시도세예요. 그러니까 지방 소비 수원, 용인, 고양이 300만이 넘잖아요. 네. 그럼 이 경기도 전체의 인구의 근 약 한 30%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소비하는 거 다 도세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원이 지금 굉장히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세목 5개가 있다는 건 굉장히 그 불합리한 구조죠. 그래서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근데 인구는 적은데 세목이 6, 그러니까 제주도는 11개 다 갖고 있고. 특별자치도니까. 특별자치도니까. 예, 거기에 기초가 없거든요. 근데 세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는 작지만 세원도 풍부하고 자체 재원도 풍부하고. 수원의 경우에는 자체 재원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그럼 이제 국고보조를 잠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국고보조 짝 꼬리표가 달리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수원뿐만 아니라 그 특례시들이 해결해야 될 큰 과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수원시에서 이제 세목을 좀 늘려서 이렇게 많이 걷게 되면 네. 경기도는 조금 재정에 좀 나쁜 영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저는 생각하기에 경기도는 수원, 용인, 고양 등을 제외한 소비세를 가져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지방 소비세로 봐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시장님이 3기 마친다고 소홀하시게 하실 분이 아니실 테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그 특례시가 확보해야 될 재원의 가장 첫 번째는 지방 소비세로 봅니다. 지방 소비세. 예, 그것만 가져도 지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행정 수요, 그다음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썼으면 우리 동네에 떨어뜨리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게 되고 그게 되는 거죠. 시장님 지금 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나 이제 재정 문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특례시가 되면 거의 광역시 수준으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명칭만 부여된 거니까 지금 이제 기초자치단체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 권한과
자치 권한, 자치 사무에 대한 것을 일부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원은 지금 전혀 뒷받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일하는 수준만 광역지자체가 조금 더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에 준하게 좀 준다는 뜻이 현재의 특례시에 한 발짝 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계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핵심은 재정 분권이거든요. 재정을 얼마만큼 우리가 자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집행하느냐 문제라면 세목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리한 게 많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걷는 등록세, 취득세가 다 도세로 갑니다. 그 지방소비세가 일단 광역자치단체세입니다. 그걸 광역이 다 가른 다음에 일정하게 자신의 기준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걷어서 조금 받는 구조가 되죠. 내년 1월 13일 날 출범할 때는 이 정도 수준, 아직까지 광역시 정도의 재정 는 전혀 아니고 안 되는 상황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 재원은 일반 지금 기초지자체의 수준하고 전혀 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일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좀 더 우리한테 오고 조직 권한이 몇 가지가 오고 시민들이 받는 복지의 수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광역에 준하는 게 하루아침에 다 오는 게 절대 아니고 특히 재정과 관련돼서는 하나도 지금은 나오는 것이 없는 상태하에서 일단 첫 발은 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지방재정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하는데 광역과 기초를 공동세로 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3개의 특례 시간에 서로가 이제 지금 악위가 붙는 게 세목조정이거든요. 그럼 세목조정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법은 시도세는 이거다. 뭐 시군구세는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같이 가면 돼요. 그게 이제 서울시의 재산세를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취등록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이 두 개는 공동세로 가도 돼요. 네.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로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저는 법인세도 그 법인세를 좀 높여서 공동세로 간다면, 근데 법인세 국세예요, 지방세가 아니에요. 근데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도 이거 넘기는데 엄청난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엄청나게 지방분권한다고 지방재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끼리만 알아먹었어요. 중앙정부는 준 게 없어요. 그렇군요. 서비스세만 좀 올려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좀 지방에 좀 내려줘야. 네, 원래는 국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되는데. 국세를 하나도 안 준 거야. 근데 방법은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그래서 법인세를 10% 아니라 20%, 30%까지 올려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상가 지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 살리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세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들어오니까. 네. 그럼 이제 또 그럼 다 수도권에 집중될 거 아니야.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핵심은 재정분권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재정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수은이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재정분권 상황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례시가 됐다 해도 광역자치단체만큼의 그런 분권을 못 누리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광역 위주의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에는 상당한 그 자율권과 자치권이 어느 정도 주어졌다면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2만인 군이나 10만인 소도시나 50만인보다 규모 있는 도시나 우리처럼 100만이 넘는 광역급의 도시가 다 똑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똑같은 행정 권한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덩치는 보다 자율적으로, 보다 자치적으로 또 보다 많은 경쟁적 요소를 갖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딱 옥죄어 있는 거죠. 너는 요것만 해. 요거까지만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시켜놓고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을 벗어나는 첫 걸음이 이번에 특례를 통해서 특례시가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는데 행정 권한과 사무 권한, 자치 이양 이런 것들을 일부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세목의 조정이든지 세율의 조정이든지 그리고 그 공동세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정 권한을 또 확보해 줘야 돼요. 재정 분권이 핵심이죠, 사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자율적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쨌든 그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특례시 만드는 건 일단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것조차도 그 출범하는 데서 굉장히 10년이 넘게 걸리셨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 진보주의적 학자들도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우리가 강론적으로 보면 비효율성 많거든요.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입장에서는 네. 그냥 산업부나 뭐 중소기업부 하나만 허가하면 전국 다 통일이 다 되면 되면 좋은데 좋죠. 효율성 면에서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 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화물 사업자 하더라도 경기도 면허 따로 신청 또 해야 되고 또 내가 부산 가서는 또 다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분명한데 그러나 그 지역 기업을 살리고 또한 경제의 분권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그 딸려 있는 기업도 살린다면 당연히 분권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 여러 나라들의 그거는 그 실증적 경험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 되는 경쟁을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다양성과 경쟁. 그렇죠. 근데 분권 경쟁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보자는.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서 가는 경쟁이 바로 정치가 투명해지고 재정이 더 효율성이 되면 그 정도의 갈등과 또는 뭐 주민들 간의 어떤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오히려 긍정의 요소다 이거죠. 그런 정책이 더 취지에서 좋아지고. 작년에 통과가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어쨌든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최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도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로 시, 읍, 면만 있었습니다. 구와 구는 기초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 지방의회는 1952년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은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임명했습니다. 이후 국민들이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면서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법이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1991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그 역사가 올해로 30년입니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 모두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 체계를 손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이 특례시지위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갖게 됐습니다. 특례시가 신설되는 등 32년 만에 변화를 맞은 지방자치.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탄생과 함께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역사를 지금 쭉 봤는데요. 시장님 이제 11년 차? 예, 11년이 지나서 12년에 12년에 접어들으셨군요. 예. 그 수원 시장을 하신 지. 예.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이렇게 재정분권이나 이런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이양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의 역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게 첫째가 그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사회복지 서비스 또 사회복지 기준이 이게 사회복지 급여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덜 받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는, 가장 큰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예, 개인 거죠. 한 개고 하나는 그 우리 시의 공무원 숫자가 울산시의 공무원 숫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구는 지금 수원시가 더 많은데. 그렇죠. 중소도시니까. 예.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중앙정부가 이제까지 광역시는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는 중소도시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분시켜. 그러니까 거기로 인한 차별이 굉장히 크죠.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울산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뭐 한 3%가 좀 넘는데 우리는 전체 인구의 1%가 좀 넘습니다. 그 기준 계산액이 오히려 우리가 울산 1억 집값이 3,500이면 수원이가 훨씬 비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집값 수준이.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개정시키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더 이상 시민들이 받게서는 안 되는 책임이 저희한테는 있잖아요. 그거 갖고 특례시를 하자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에 불이익을 해소하자고 그랬더니 한편으로 뭐라고 또 우리를 더 곤혹스럽게 하냐면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윤색해 버려요.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각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광역시를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기초자치단체 신분이지만 특례를 적어도 그런 기준을 정할 때는 광역시 수준의 기준을 좀 정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이것이 되면 실질적인 그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혜택이 예. 복지적인 면에서. 예, 그러니까 복지의 기준선이 그 대도시 기준으로 받게 되면 수혜자가 훨씬 많아지죠. 그 수혜자를 많은 사람을 감당하려면 행정 서비스가 그만큼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숫자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세세히 그런 것을 해나갈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우리 공무원은 일을 2배로 해야 되고 직급은 광역시는 우리보다 하나씩 높습니다. 직급은 높고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일은 덜 하는 일이 광역시와 대도시화된 기초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지방 정부에 힘을 주는 건 이게 꼭 해줘야 될 건데 중앙 정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 겁니까? 이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행정안전부는 자치법에 관련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뭐 지방세제정법 등을 지방 공무원 등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행정 처리를 할 때는 개별법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개별법들은 그 행안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안 듣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 들어요. 자기들의 소위 법 말해서 하나 바뀐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로 특례가 자치법만 바뀌었다 뿐이지 개별법은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법들은 다. 네,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개별법 안에서도 이제 특례 조항들이 있어요. 특히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등은 개별법 안에서도 50만 이상의 도시에게는 특례를 준다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되려면 각 부처에서 부령을 바꿔야 돼요. 참 네,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작업이 뭐 지난한 작업들이 남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힘드니까 그 타겟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의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게 창원 항구거든요. 거긴 바다가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진해 뭐 수출을 해야 이래가지고.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창원시가 전혀 권한이 없어요. 그 창원항에 대한 그 국제무역항에 대한 경남도가 권한이 있겠군요. 경남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항공공사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원의 경우에도 가장 저는 필요한 게 수원의 경우에도 대학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원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가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수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게 그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바로 이제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아는 게 훨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요즘 제가 그 참 인사이트하게 좀 봤던 게 뭐냐면 그 부산 동구 부산 중구구나 중구의 기초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민법 개정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빚 대물림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행 민법상은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90일 이내에 상속 포기를 안 하면 그게 몽땅 다 미성년이라도 빚이 가버려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느닷없이 부모가 뭐 그 구체적인 스토리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몰라. 근데 법적으로는 이미 빚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빚이 못 가도록 하는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민법 개정까지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그런 게 이제 왜 우리가 지방 분권이 필요하고 왜
보충성과 현지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바로 민생과 연관돼 있거든요. 또 우리 또 수원의 경우는 좀 덜하겠지만 지방에 가면요, 그 빈집이 엄청 많아요. 요즘 많죠. 근데 뭐 도시 빈집이 소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그러죠. 위험하거든요. 네. 그 우리 수원에서 발생했나, 부천에서 발생했나 그 오 무슨 사건, 그것도 빈집이었잖아요. 수원이죠. 근데 이 빈집을 그 없애려고 하더라도요, 주인이 허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오. 근데 이것도 역시 기초의회에서 먼저 문제 제기해가지고 빈집을 이제는 고시를 해서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 세종시에 앉아있는 국토교통부의 사무관 주무관들이나 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행재정 권한이 지방에 가는 게 바로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삶의 질도 좋아지고 경쟁도 좋아진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게 특례시가 발족하는 게 네. 지방분권 2.0 시대로 가는 거다. 그렇죠. 이런 평가까지 있던데 그 정도로 큰 사건인가요? 크다고 봐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이제 다 어떻게 본다면 그 모든 법이 그 평균화 시켜놨거든요. 시군구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좋은 데는, 살기 좋은 데는 제가 보기엔 연천, 포천 같아요. 왜냐면 인구도 좋고 1인당 네. 서비스가 제일 높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기 남부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권한이 달라져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다 지금은 1.0 시대가 지방자치를 열었다면 2.0 시대에는 이제 맞춤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제가 우리 16개 1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경기도가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남권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부 그 천안, 청주, 충청권이 2개가 있고, 호남권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이제 요번에 물꼬를 100만 이상 텄는데 50만 이상 도시는 다 터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특례시가 되면 공모 사업 이런 네. 것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그게 있는 굉장히 겁니까? 커요. 왜냐하면 경기도 도청이 31개 시군 걸 다 모아서 경기도 도청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예서 문화부에 올릴 거, 보건복지부에 올릴 거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요. 그러니까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담당하는 사람은 경기도 사업 공모는 경기도가 알아서 순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곡되죠. 예. 그런 데 대한 불이익은 우리 시가 아주 굉장히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를테면 이제 국가가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면 그 공모의 배분을 광역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이를테면 그 대전에 3개를 주고 울산에 4개를 주고 인천에 4개를 주고 그러면 경기도에 10개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는 31개씩입니다. 가장 큰 수원시는 이런 데서 늘 빠지죠. 제외됩니다. 그래요? 예, 세종도 2개 무조건 가고 하나를 제주도 주는 게 아니고. 2-3개 가고 다 그렇게 가도 우리는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3대 1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보면 광역시에 상당하면 적어도 2-3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수원, 용인, 고향만이라도 100만 도시는 그렇죠. 그때 광역시로 묻지 말고 네. 거기는 거기대로 광역에 준하게 좀 그 배분을 좀 해주면 우리가 받는 불이익은 최소한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워낙 중첩돼서 여러 번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인당 그 우리가 사회 서비스로 행정 서비스로 그 제공되는 그 가치로 환산했던 네. 차이가 워낙 커지는 거니까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이제 특례시 100만에서 주게 되잖아요. 네, 근데 네. 크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전북이에요. 전북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북은 전라부터 하나만 되잖아요. 전남은 전남, 광주, 네. 강원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충남은 그래도 대전이 있잖아요. 충북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충남은 대전, 세종, 충남 세 가지를 세 개나 받습니다. 되죠. 그래서 저 이제 저기 우리 뭐 일부에서는 상원제도. 근데 저는 그게 왜 안 되느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네티컷이나 일리노이나 그 안에 일리노이 시카고 시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리노이에 상원 2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상원제
지역 상원제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현재 구도대로는 17개 시도가 전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전혀.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3명 대표야. 1,000만 명, 1,200만 명인데. 근데 충남은 9명 대표야. 그렇죠. 그럼 이거 문제 심각해지죠. 그건 좀 아까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는 토지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거죠. 사람 안 가는 도로에다 돈 쏟아붓고. 그래서 저는 이 구도는 뭐 현재 그 여당 민주당에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별도의 광역 중심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 시장님 오늘 계속 그 수원이 기초단체로 묶이면서 받은 불이익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셨고 또 복지적 불이익도 있고 그 시민들의 그다음에 공모나 이런 부분의 불이익도 있고 또 어쨌든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지금 인구 120만을 그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이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이번에 좀 그 특례시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 기준선을 대도시 기준으로 좀 바꿔달라는 그렇죠. 게 시민들에게 최소한 필요한 일차적인 과제고요. 그렇죠. 우리 이제 행정 서비스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공무원 조직이 이를테면 우리 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을 상대하는 수가 342명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161명, 대전은 172명, 광주는 절반 수준이네요. 157명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하나씩 높으니까 월급을 더 받죠. 그러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일한 만큼 보람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일은 더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보다 그 특례시형 조직 체계를 별도로 좀 갖고서 구분시켜줘야 된다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발을 떼어서 이제 조금 반영되는 것까지도 중앙정부가 쉽게 안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각으로 이제까지 해왔는데 뭐 그러면 여기는 원래적으로 그렇게 그 역차별을 받아도 되는 거가 아니라면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보면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공무원들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들만 상대하니까 저 사람 눌러놔도 돼 이렇게 돼요. 우리 현장에 있는 지방 정부들은 현장에 많은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중앙정부는 이건 좀 눌러놓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운영 체계였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3가지 이 부분이 계속 아직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안 받아들여주고 있다.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거죠. 그 지방 일괄 이양법 속에 이제 2단계에 반영되는 게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일부 반영되는 게 있어서 그것은 지금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이제 또 최대한 중앙정부와 또 관련 부서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가 그 재정 문제를 하나를 덧붙인다면 실제로 그 재정이 제대로 따라오기 위해서는 일이 제대로 되려면 재정이 따라와야 되는데 재정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지금은 재정 문제는 전혀 건들지도 않기로 하고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목을 조정해야 되고 국세와 지방세를 얼마만큼 다시 형평성 있게 맞춰주느냐. 두 번째, 아까 지방 소비세 인상도 얘기했지만 지방 소비세가 인상되도록 이제 광역으로만 가고 기초로 안 와요. 그때 기초로도 얼바로 오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세율에 대한 조정과 그것이 기초하고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국고 보조율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동 수당이나 그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 그 중앙정부가 대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공약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이걸 공약하면 중앙정부가 그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행할 때는 다 주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그래 우리가 70% 될 테니까 30%는 지방정부가 돼. 그럼 지방정부는 돈은 우린 6% 될 테니까 나머지 24%는 수원시가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하루아침에 아무런 의사결정 하나도 참여한 게 없는데 벼랑간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하고 국가 정책화 됐는데 돈은 우리가 24%에 대한 걸 내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만 해서 우리 시가 24%에 대한 것을 매칭으로만
들어가는 게 한 600억이 넘습니다. 그럼 이제 100억이면 우리가 동네 도서관을 아주 그렇죠. 근사한 도서관을 하나씩 질 수 있거든요. 그 돈이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근데 가운데 매칭 사업은 각 의무잖아요. 안 그냥 할 수도 없는 따라가면서 거죠. 내는 거예요. 음. 이번에도 이제 국민상생지원금이라고 네, 줬어요. 네. 그 얼마나 소중하게 쓰겠어요. 1인당 25만 원? 그렇죠. 꼭 국가가 정했잖아요. 네. 80%는 중앙이 줄 테니까 20%는 지방이 갖다 대라예요. 의무인 거죠, 그게? 예. 그냥 안 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의사결정인데 참가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도가 10% 될 테니까 10%는 수원시가 소리가 내라. 내라. 벼랑간 240억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다 왜곡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 자립도 뚝뚝 떨어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자율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그렇죠. 또 하나의 과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 재정 자주도도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되 이게 굉장히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사실은 특광역시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또 그렇습니까? 세목이 9개나 되니까. 아, 세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방 재정 자주도 가장 빨리 떨어진데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역에 내리면은 항상 제 대학 때 선배가 수원에서 결혼식 해주고 그때 수원역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정수요 조사해 보니까 수원이 전국 도시 가운데서 서울의 영등포구 다음에 교통수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죠. 수원역에 수원이. 많죠. 근데 저 같으면 여기 복합 환승 터미널을 지하화시켰을 것 같아. 벌써.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지금. 계획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으니까 네. 또 거기 안에서 또 권한이 거점 또- 도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네. 경기 남부권에 9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원에서 또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수원역이 네. 서울보다도 대중교통 환승이 제일 많은 그런 그렇죠. 역세권이 그렇죠. 돼 있어요. 그 수원이 또 이를테면 자동차 등록 업무, 이전하고 등록하는 업무가 연간 우리 같은 경우는 35만 건이 발생합니다. 제일 많을 35만 거예요. 건이라는 건 이상하게 울산 자동차 도시인데도 13만 건, 고양이 10만 건, 용인이 10만 그렇죠. 건. 그런데 화성이 4만 건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화성이 우리 같은 비율로 보면 한 10만 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슷해야죠. 네. 그 주변의 도시들의 많은 분들이 일로 오는 행정 거죠. 업무를 여기 와서 수원에 보는 와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점 도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행정 수요가 또 곱으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 수만이 아니라 맞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를 보고서 또 행정의 수요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산보다 공무원은 반이고 네. 직급은 낮고 월급은 적고 맞아요. 일은 2배로 해야 되는 울산역 앞은 굉장히 잘 정비돼 있더라고요. 이런 재정 문제도 있고 일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서비스가 훨씬 낮아지는 그런 그래서 문제도 있는 거죠. 즉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권한을 뺏는다 뭐 한다기보다는 그 도시 권한을 확대시켜줘야죠. 그게 뭐 수원에 권한 많이 준다고 수원이 어디 중국 가서 붙을 건 아니잖아요. 한국의 그렇죠. 수원이니까. 한국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각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중앙정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아직까지도 그 계층제적인 관점, 그러니까 피라미드적 관점에서 시도, 시군구 이런 계층제적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죠. 두 분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경기도에 세 곳이 이제 특례시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첫 사례 어떻게 구성하느냐 처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협의도 좀 더 많은 권한을 받는 거 이런 거 중요할 텐데 염 시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이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 것은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4개 도시가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에서 특례가 필요한 거, 수원에서 특례가 필요한 거, 용인에서 특례가 필요한 거, 고양에서 특례가 필요한 것들을 다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중앙정부가 우선 이런 것들은 좀 그 특례시가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담겨서 시행령으로 들어가거나 또 그 지방분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걸 다뤄서 그것을 이것까지는 법으로 하든 다른 분권법으로 하든
이런 것으로 반영을 해주자 하는 협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그 특례시 지원협의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제대로 되기 위해서 행안부와 그 4개 도시가 함께 수시로 모여서 이런 데 대한 구체 안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다 이제 올해 말까지 우리가 매듭을 잘 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노력들은 어떤 것들에 좀 집중해야 될지? 아무튼 저는 크게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아하. 우리가 특례시 만드는 것 이 자체도 자체가 큰 진. 지금 대한민국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화율이 93%예요. 2021년도. 근데 93%나 됩니까 지금? 근데 이제 도시화율이? 문제가 논산시 같은 경우도 도시화로 해버린 거예요. 아, 이게 통합이 되면 네, 그래서 도농이 이제 통합될 경우 다 저는 그냥 도시가 되니까. 그 통계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인구 50만 이상에 우리가 16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1특별시 6광역시에서 23개 주소지를 둔 곳에 대한민국 인구의 80% 이상이 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지방 분권이 왜 32년 만에 커다란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태까지는 면적 중심으로 분권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땅에다가 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의 그 책에서도 하버드 경제학 교수가 쓴 책에서도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써야지 그 비생산적인 토지에다가 돈 쓰는 거는 과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게는 대학의 권한을 줘라. 그다음에 이게 촉발이 돼서 저는 그 대도시협의회 인구 50만 대도시협의회가 발족해서 법인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푸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특례시가 발족하는 것도 큰 진보이긴 하나 네. 앞으로 이게 노력해야 될 것, 앞으로 구성해야 될 게 굉장히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예.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는 정말 이런 위기 시대에 더욱 협력하고 긴밀히 효율성을 추구해야 될 이런 시대적 과제에 있거든요.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됐고 그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보니까 지방정부 역할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른 새로운 틀을 제도를 만드는 일 이번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꼭 해서 도시 간의 경쟁력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만드는 시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 우리가 열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된 특례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